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국내 저축을 해외 저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수출 입국의 가치를 세우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택한 것은 정확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성과를 이룬 재벌 기업들을 둘러싸고 순환 출자라든가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상의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공정한 경제와 사회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재벌 2, 3세가 대를 이어 경영권을 행사하는 현상에 대하여 뚜렷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최근 LG그룹은 구광모 신임 총수체제를 확립하면서 드디어 4세 경영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LG그룹은 창립 때 선대끼리 약속했던 계열사 분리를 2세와 3세 때에 단행하여 GS그룹의 양립체제로 갔고, LG그룹 안에서도 사촌 형제들 사이에 원활한 계열 분리를 하여서 LS그룹을 만드는 등 그 거대한 그룹이 아무런 내부적 잡음을 내지 않고 모범적인 처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비하여 최근 어느 재벌 오너 일가는 갑질로 사회적 분노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기업 일가의 행위 양식을 단순히 가문의 교양이나 문화와 같은 개인적 문제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재벌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 속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인지, BBS 화쟁토론, 오늘은 3세 경영의 명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돌아본다는 주제로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좌승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은 이제 재벌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겠는데요. 이 토론에 앞서서 재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훈 교수님 총론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벌은 우리 한국 경제 제조업의 주역이죠. 주역인데 문제가 야기된 이유는 재벌 체제가 총수 일가, 즉 주주인데요. 이 주주가 일반 대주주와 별로 다를 바 없는 한 1 내지 5% 소액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영권은 충분히 장악할 수 있는 의결권을 한 30 내지 50%를 행사하는, 이렇게 만들어두는 소유 구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고 여기에 이제 순환 출자까지 가세를 한다면은 그 소유 구조는 일반 소액 주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총수 일가를 그야말로 온화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이 소유 구조는 물론 그 출현 배경이 있습니다. 경제개발 초기에 한국 경제가 가지지 못했던 것이 자본도 못 가졌고 기술도 못 가졌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업가 능력인데, 기업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능력을 갖춘 극히 몇몇 안 되는 초기 기업인들에게, 소수 기업인들에게 이 사업도 해주고 저 사업도 해주고, 다른 기업가가 말아먹은 사업도 좀 정상화해주고, 이렇게 여러 사업을 맡겨야 했는데 그 맡기려고 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특수한 소유 구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거든요. 자기 돈 가지고 그걸 전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5% 지분밖에 안 되지만 서로 얽히고 설킨 소유 구조로 전체 사업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출발이죠. 이 고육지책이 이제 오늘날에는 2세, 3세, 4세로 넘어오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경제 성장 과정에서 특히 당시에 세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 대기업, 그중에 재벌,
중심으로 발전해 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하셨고, 특히 그 창업한 분들의 이 공로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평가할 만한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른바 3세 경영 체제 아닙니까? 얼마 전에 타계한 구본무 LG그룹 회장 같으신 분 경우 참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칭송받고 있는데, 그분도 3세였죠. 그러나 그런 분들하고 또 다른 이 대기업의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못하는 3세 재벌들이 많아가지고 요새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승희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얼마나 하느냐, 제가 숫자를 낼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에 그래도 재벌이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말하자면 재벌 3세, 4세 그 후예로서 뭐 이렇게 행동도 그렇고 뭔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일을 안 한다고 우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너무 일반화하는 게 아닌가. 기업이라는 것이 다양하고 말이에요. 요즘 뭐 일부 기업에 대해서 오너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지적을 많이 하고 그걸 재벌 전체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재벌 중에도 열심히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잘하는 기업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공헌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지만 절대 좋은 소리 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재벌은 다 나쁜 거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반재벌 정서의 한 일환으로 나온 걸로 봐야지, 특별히 이게 무슨 뭐 재벌만의 문제다 하는 그런 건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좀 예, 뭐 그거는 사회적인 합리적으로 돌출적인 봐야 될 것 문제다. 같아요. 예를 들면 네. 그 뭐 개인의 성품과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된 거 비판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걸 기업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꼭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좀 더 그 뭐랄까 감정적인 그런 걸 떠나서 말이에요. 이 경제 문제를 조금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또 더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우리 이 교수님 제기한 문제가 참 흥미로운 것이, 오늘 주제를 아까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전 지금 소유와 경영이 이미 대한민국에 많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지분을 1%에서 5% 가지고 많은 경영을 관리하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은 주인도 아니면서 경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 아닙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토론을 하는 이 문제까지 온 것도 사실은 재벌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재벌일과 같은 잘하는 기업이 더 많이 생겨서 경제가 더 잘 되고 내가 충분히 일자리를 가지고 잘 먹고 살 수 있으면 이 문제가 훨씬 좀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질 소지가 없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문제는 마땅하고 잘하는 재벌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은 데 있다고 봐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정책이 재벌의 비중을 축소하자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정책 자체가 오늘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박정희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했던 정책은 이른바 불균형 성장 정책이었죠. 불균형 성장 정책은 지금도 이 경제학자들 사이에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바로 한국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재벌이 생겼는데, 이 생긴 재벌의 소유 구조가 야기하는 문제들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진국이 왜 잘 살겠습니까? 선진국 국민은 월급을 많이 받아서 잘 사는 거예요, 결국. 개도국은 왜 못 살겠습니까? 개도국 기업 국민들은 월급이 낮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근데 월급은 누가 줍니까? 일자리는 여러 군데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기업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기업이 월급을 많이 줘서 잘 사는 거고, 후진국은 기업이 월급을 안 줘서 못 사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럼 선진국 기업은 아주 기업주가 좋은 사람이고 근로자를 위하는 기업주고 개도국은 그게 아니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기업이 월급을 많이 줄 수 있으려면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사업이. 근데 선진국 기업은 사업이 잘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기업들이 사업을 잘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개도국은 신통찮은 기업들이 제품 개발만 하면은 잘 안 팔리고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고 근로자 월급도 떼어먹기 일쑤고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제 개발의 기본 목표는 국내에 유능한 기업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을 높은 월급을 주면서 고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경제 개발의 목표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그런 기업들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정부에서 돈을 은행 자금을 줄게, 외자 지급 보증을 해줄게, 여러 가지 조세 감면 조치 해줄게, 여러 가지 특혜를 줄게 하고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 지원만 받으면 누구나 기업 활동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기업이 도태됐습니다. 지금 60년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삼성, 현대 뭐 이런 그 재벌들이 쭉 한국 경제를 지배해왔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별 규모의 차이가 없었고 삼성, 현대보다도 더 컸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똑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았는데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극히 소수의 기업들이 정부가 원했던 사업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 성공을 했고 수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래서 이제 그쪽에 자꾸 지원이 집중이 돼서 갔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얘기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늘리려고 하면은 그 사업주가 돈이 좀 많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사업주는 전부 다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기업 구조를 만들려다 보니까 5% 지분 가지고 30~40%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런 소유 구조를 이용하게끔 방임을 했던 것이고 기업들은 그걸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점에서 우리 좌승희 이사장님 말씀에 조금 이의가 있는 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 듣고. 이 주주총회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을 때는 주주총회가 독립이 돼가지고 경영권을 부여한 다음에 경영을 잘하면 유지하고 경영을 잘 못하면은 이제 갈아치우고 하는 이게 가능한 게 이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소액 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주주총회를 지배하면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고 얘기하면 그건 오히려 저 강경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에 우리나라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던 유능한 기업 능력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국 경제의 제조업화, 공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는 세계에 명함도 못 내던 한국 기업들이 지금 세계를 끌고 가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불과 한 50년 만에 말이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공을 지금 와서 탓한다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재벌을 그냥 문제만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한 30년 동안 때려잡으려고 그것만 하고 했던 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재벌 체제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 아주 심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꾸 더 생겨야 한다 그러는데 더 생기더라도 유능한 기업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나 물론 그 소유 구조가 지금 현재의 재벌 체제와 같은 구조의 기업들이 더 생겨야 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또 이의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토론은 그런 그 공을 살리면서 그러면서 이 소유 구조가 가지고 있는 암, 명은 살리고 암은 좀 이렇게 걸려는 이런 방법이었겠는가 하는 논의를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벌 3세 경영 체제 그 명과 암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제를 할 것은 한국이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로 성장해왔다라고 하는 그 과실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벌 체제가 그러면은 완전한 악이냐? 그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재벌 체제로 인해 가지고 그 재벌 체제가 갖고 있는 또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재벌에 못 미치는 여러 중소기업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3세 경영 체제에 이르러서 이 재벌 지배 경제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소유와 경영은 충분히 분리되어 있다고 아까 좌승희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이승훈 교수님은 아니다. 지금 문제는 소수의 재벌이 소액 주주이면서 실제로는 주주총회를 장악하고 있다는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제 한번 얘기를 충분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문제를 말하자면 소유 구조를 적게 가진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형식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선 좀 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유의 구조는 사실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진화의 영역이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소유 구조의 최상의 소유 구조는 그 기업이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성과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지. 기업의 성과는 안 보고 기업의 지배 구조만 가지고 따져서는 전혀 그거는 말하자면 보는 관점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소유 구조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걸 제가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소유 구조 때문에 오는 거냐? 전 이렇게 이리적으로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포인트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첨예하게 재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우리 젊은 사람들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전 더 근본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이 교수님 잘 지적했지만 좋은 직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한국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계속 추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그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는 거는 그동안 일자를 그렇게 만들어내던 한국 경제가 왜 못 만들어내느냐. 이 교수님은 잘 지적하셨잖아요. 기업에 대한 정책이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지난 30년 동안 해가지고 선진국 된다고 그러는데 일자리가 풍족해져서 대졸자들이 원한대로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면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좀 더 큰 그림과 큰 정책의 방향 같은 거를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요즘 그거는 다 덮어놓고 그래서 기업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거를 재단하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니까 이게 오히려 더 재벌 활동을 죄송합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면 한국 경제에 오히려 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까 좌승희 박사님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나 LG에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 같은 분 다 3세 경영인데 그분들보다도 더 경영 수업을 잘 받고 이 세습 경영인으로서 준비된 경영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고 하면은 나올 수 없죠. 그분들은 밑에부터 아주 경영 수업을 잘 받았고 또 LG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 삼성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그 성공적인 경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재벌 그룹 이외에서 재벌 3세 꼭 총수가 아니더라도 3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모든 전문 기업들이 하던 일을 그 3세 경영인들 사이에 재벌 안에서 다 그 내부 시장에서 독점해서 한단 말이죠. 광고 기획 회사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심지어는 요새 그 문제되었던 그 SI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벌 기업이 그 많은 이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3세 경영인들이 꼭 총수가 아니더라도 끼리끼리 독점하게 되면 그 가족의 바깥에 있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로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한번
이승훈 교수님 말씀. 여기 소위 이제 일감 몰아주기일 거예요. 그렇죠. 일감 네, 몰아주기인데 그 일감 몰아주기가 현행 법상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 일감을 여기 몰아준 여기보다 더 잘하는 외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안 주고 왜 여기에다 줬냐?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가 될 거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면은 이제 일감을 몰아준 기업의 주주들이 화가 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현대중공업이 출범을 하면서 페인트 회사가 이제 그때 제비표입니까? 그 현대 그 페인트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그 공장 하나 차리면은 큰 배 하나 칠하는 페인트만 해도 공장의 일감이 충분히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새로운 일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네. 근데 만약에 그 페인트 공장이 지금 아시아나의 기내식 공급업체처럼 엉망진창으로 했으면은 현대중공업 다 망하죠. 다 망한데 잘 했기 때문에 그 네. 현대중공업 배 만드는 사업도 크고 이제 뭡니까 페인트 회사도 크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뭐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짓고 뭐 하고 나면 거기 쓸 가구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 누가 발주를 합니까? 건설회사하고 조선소가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할 거예요. 이거 기왕이면 이것도 내 돈벌이에 기여하는 쪽으로 하자. 두 번째는 근데 이거 엉망으로 만들어 오면 이거 잘해놓은 일까지 이게 망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 고려해가지고 할 텐데 그게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서 성장해서 재벌이 됐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자체를 무조건 그거 다 네 일감 독점하고 오르냐. 그 독점하고 오르냐. 독점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를 봐야 돼요, 기업에서는. 그래서 일감을 독점해가지고 그 사업 전체가 잘 됐으면은 독점을 왜냐라고 물어볼 수가 없고, 그게 아니라 야 좀 일감을 나눠서 말이야 사이좋게 가져야지 네 이거 다 가져갈 수 있냐. 이거는 기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이사장님 사회학자시니까 사회학적 견제에서 보면 그게 옳을지 모르지만은 기업들한테 그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감 몰아주기도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특정한 그룹의 특정한 기업을 겨냥을 해가지고 여기에 일감을 자꾸 계속 더 주면은 무슨 조사를 시행한다는 식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눠주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업 전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일감을 나눠 갖기를 바라는 이제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기업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게 우선 첫째고 예를 들어서 그 일감 몰아주기가 잘못된 거라면은 그 일감을 몰아준 회사 그 주주가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나는 배당권이 한 1%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의 배당을 받는 주주들이 이거 안 되죠. 그 이상한데 일감을 자꾸 주고 지가 제 돈 챙기려고 자기 계열사에만 주고 안 된다 그러면은 주주총회에서는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제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주가 자기의 그 경영진이 주주의 권익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식으로 해서 소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제가 알기에 아마 그 길이 충분히 안 열려 있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데 그래도 일감 몰아줘도 전체 사업이 잘 되니까 이게 어울려져 가지고 지금 이게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풀겠다면은 일감 몰아주기를 풀어 가지고서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소송의 길을 좀 쉽게 넓혀주는 이런 조치는 해줄 필요가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거 일감 주지 마라 안 그러면 다른 조사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을 시켜놓으면은 귀찮게 하는 소송을 무지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 경영권을 잘 행사할 수 있는 3세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에 이겨가면서 현재의 구조를 가지고 경영을 잘할 것이고 만약 3세 중에 이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업에서는 아유야 이게 계속 이런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소송을 맡느니 그저 우리는 배당이나 받자. 그래서 이 구조를 스스로 해소해버리게 만들 겁니다. 이거를 정부의 무슨 압력으로 하지 말고 주주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덧붙여서 우리 저 이승훈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재벌 소유 구조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도 이제 하셨는데 그 소외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열려면 현재 제도적인 그 어떤 개선작이 있습니까? 그게 좀 부끄럽습니다. 내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공부를 못하고 내 분야도 조금 달라서 못하지만은 제 얘기는 재벌 총수가 기업가로서 뭔가 잘못하는 게 있다면은 그 피해자는 주주예요, 주주. 기업이 국민에게 대해서는 그 기업이 망하면 돼요. 망하면 돼요. 근데 기업 경영인이 잘못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은 주주인데 주주가 묻지 않는 책임을 외부에서 묻고 있는 거는 그건 참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투명한 기업 경영, 그 다음에 소액 주주의 권리 강화, 보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리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현행의 재벌 소유 구조는 경영진의 지위를 아주 안정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음번 주주 중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건 뭐 구조적으로 내가 장악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만약에 다른 주주들이 참 우리한테 손해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주주총회 의결 방식이 아닌 주주 소송 방식으로 이제 자꾸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럼 그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기업을 잘 키우는 경영진 같으면 저는 그런 경영진 우리 있다고 봐요. 제가 바로 견디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 법적으로 예를 들면 경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소액 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이 필요하면 소송도 제기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각종의 제도가 있을 수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이 기업이 시장으로부터의 압력에서 힘들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영을 조금 잘못하고 예를 들면 이상한 그 행태의 경영을 많이 할 경우에 이게 내가 시장에서부터 퇴출당할 수 있다는 그런 압력을 어떻게 하면 강화하느냐 하는 게 사실은 큰 틀에서 볼 때 경제 운영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경제학도 이제 참 문제입니다만은 기업이 성장하면 항상 힘이 생기는 거고 뭐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다 대기업이 된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 되고 힘이 생기면 그 힘은 때에 따라서 힘을 남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됩니다. 힘이 있으니까 남용하죠. 독점력도 행사할 수가 있고 뭐 관련 중소기업들하고 할 때도 뭐 잠깐 말하자면 요즘 뭐 갑질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거 지금 해법을 제시해달라. 바로 그걸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네. 그 힘의 남용을 할 인센티브하고 힘을 갖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센티브는 뭐냐?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남용했을 때 아무도 챌린지하지 않으면 항상 힘을 남용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남용했을 때 아하 다른 기업이나 다른 경쟁자가 저는 잘못하네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그 인센티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업은 성장해야지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고 기업은 성장 의욕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가능하게 하되 동시에 내 그 힘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나쁜 짓을 하면 그 나쁜 짓을 이용해서 내 자리를 차고 들어올 수 있는 다른 기업이 있다는 그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잠재적 경쟁자를 사방에 깔아놓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이 정말 문제냐? 그럼 삼성을 없애려고 그러지 마라. 삼성은 더 크게 하고 그 옆에 삼성 못지않은 기업을 쫙 깔아놔라. 10개의 삼성만 더 생기면 대한민국 모든 문제 해결된다. 삼성이 자기 주위에 자기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이 깔려 있다고 그러면 같은 분야를 포함해서 있다면 삼성이 절대 골목상권, 딴 데 쳐다보는 거, 사익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말라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업종별 장벽을 설치를 해놨는데 예.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건데 이 문어발식 확장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훈 교수님 일단 그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다음에 따라서 네. 이게 결국은 그 일감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한테는 일감이 유한합니다. 눈에는. 그래서 그거를 네가 다 하면 나는 뭐 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근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감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거를 나눠 가지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일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소위 앙트르프로너라고 하는 이제 경영자들인데, 그냥 기업 경영자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파티나 하고 다니고 골프나 치고 다니고 월급 많이 받고 갑질이나 하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일을 안 하면서도 일감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우리 좌 박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일감 못 만들어내면 순식간에 도태당해요. 순식간에. 그런 거를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사람들은 자꾸 창조되는 일을 만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일감 나누기에 관심도 줄어들 텐데, 그게 아니라 일감 생산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니까 있는 일감 가지고 서로 가지겠다고 다투게 되고, 그것이 거꾸로 또 피드백을 해가지고서 일감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하는 사람의 쪽에 그 팔다리를 붙잡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생각이 우리나라의 그 이 소유구조, 우리나라의 재벌식의 소유구조가 미국 내법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미국 기업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네.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문어발- 질문 드리겠고요. 문어발 좀 지금 문어발 그거를 조금만. 말씀하셔서 예, 조금만 예, 더 예. 하시고. 저는 문어발 규제가 아주 잘못된 경제학적인 잘못된 경제학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문어발 규제가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고 봐요. 문어발이 생긴 이유는 그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기업 경영이라는 건요, 경영 능력에 그 스팬이 있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분야를 해도 잘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경제가 잘 되려면 그 스팬 오브 컨트롤이 넓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과정이 사실은 문어발이고, 아까 앞에 모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개발연대는 기업 엔터프루너, 기업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업가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원이 가야지 그게 경제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어발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이 말이야, 이게 문어발이다 왜 혼자 다 해먹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래서 소유구조를 줄이라고 그런 겁니다. 개발연대 이후에 문민정부까지도 다 대한민국의 재벌 정책의 핵심은 소유지분을 줄이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다 줄였지. 줄이니까 뭐라 그래? 그 왜 쥐꾸리만 난 지분을 가지고 다 해먹냐? 이게 지금 오늘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정신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더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문어발은 그렇게 생겼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문어발을 막는다고 소위 업종 전문화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 가져오느냐? 문어발을 막겠다고 업종 전문화를 시키면 각 기업이 자기 분야의 독점자가 되는 거예요. 재벌 간의 경쟁을 차단하는 규제 정책이 바로 문어발 규제 정책입니다. 제 말씀은 서로 다 문어발을 하면 그게 뭘 가져와요? 서로 다 경쟁하고. 예를 들면 말이에요. 전경련 회장단 회의, 비공식적인 회의가 자기 분야 다 자기 챙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암묵적인 담합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니까 들어오지 말어. 이런 걸 막는 방법이 뭐예요? 각자 마음 놓고 남의 분야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 간의 경쟁을 초래하고, 이게 바로 라이벌리, 이걸 통해 가지고 서로 다 견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게 다 성장하는 거죠. 문어발 규제를 풀어내고 각자 다른 재벌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걸 장려한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재벌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모두 다 박사님이 경쟁을
잠재적인 경쟁 속에 몰아넣으면 이게 기업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일자리 만드는데 기여하는데 지금은 다 가둬놓으니까 어떻게든지 아주 편안해요. 다른 놈 아무도 안 들어와. 다 암묵적으로 다 이해해요. 아, 우리 저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유 힘이 있는 거죠. 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그러니까 이 재벌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첨예한 경쟁 속에 몰입을 시켜놔야 이게 말 안 해도 하는데 그걸 막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어발 규제 정책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서울대학에 있을 때 이승훈 교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플래그십 역할을 하셔가지고 프로젝트를 주도하셔서 법인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독일도 가고 일본도 가고 해서 어떻게 이런 나라들은 소유와 경영이 잘 분리되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가 확립되고 기업이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게 연속 기업, 계속 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회적인 공헌이 늘어나는데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이게 성공하고 우리는 좀 1인 내지는 개인적으로 연관된 기업 지배 구조가 생겼는가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그와 연관해서 한번 전체적인 지금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한국은 산업화의 역사가 짧죠. 아직 100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긴 세계적으로 산업혁명이 300년 전인가요? 300년 전이라고 봐야죠. 200년 전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50년의 역사도 짧다고 할 수 없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 가업으로 대물림한 기업이 별로 없죠. 두산 정도 얘기가 거론이 될 정도니까 그런 틀 속에서 한국의 기업 에코시스템 생태계는 지금 형성 중이라고 봅니다. 그걸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나라하고 비추어가지고 거기에 미흡하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형성이 돼 가야 되느냐. 그때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의 그 재벌 체제 그 소유 구조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한국의 기업 생태계가 극복해서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거를 정부에서 나와서 그냥 탁장에서 상상해서 생각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기업 생산 현장에서 뛰는 주체들이 이건 아닌데 이건 맞는데 하는 걸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경쟁 여건을 잘 만들어내는 외부적으로는 경쟁입니다. 내적으로는 소액주주 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면은 우리는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이승훈 교수님이 좋은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자승희 박사님도 짧은 마무리.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 지배 구조라는 거는 일종의 내생 변수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다 적응하기만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밖에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재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상황이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적응하면서 소유 구조를 바꿔나가고 지배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규제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문어발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재벌 간의 영역, 업역 규제라든가 암시적이지만 그리고 지역적인 무슨 투자 규제 이런 걸 다 풀어. 다 각자 원하는 데 해라 말이야.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어느 재벌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진 재벌이 신속하게 시장에서 각 다른 재벌들한테 흡수될 수 있는 M&A 시스템이다. 이 인수합병 제도라 이런 걸 잘 만들어 가지고 퇴출 시스템. 이게 퇴출되는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지를 고민하고 안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자기네끼리 경쟁을 많이 시키면 중소기업도 다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기업 시스템은 말이에요. 출발서부터 대기업의 어셈블리 라인을 만들고 중소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7, 80%가 전부 다 대기업에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중소기업, 대기업을 나눠서 정책을 하면 대기업의 투자를 막으면 중소기업은 반드시 같이 망하게 돼 있다고요. 같이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성장 능력을 극대화하고 열심히 성장하도록 하되 경쟁을 통해서 쓰러지는 기업을 빨리 시장에서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고 한 가지만 꼭 덧붙이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보시면요. 60년대, 70년대는요. 연 한 20%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다 성장했어요. 근데 80년대 들어와서는요. 그게 한 10%도 그냥 거의 100 인덱스가. 지금은 60대 70이에요. 매년 30%가 중소기업으로 내려와요. 아하, 네. 중소기업의 성장 오히려? 지수를 보면 거꾸로 중소기업으로 계속 내려오고 성장을 안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거를 대기업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이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그냥 좀비로 살아남게 도와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업의 압력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 그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열심히 한 기업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유도 정책으로 바뀌면 재벌 힘듭니다. 이 압력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딱 만들면 성장하지만 힘은 함부로 못 쓰고 대한민국 경제 금방 좋은 경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자체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모두가 발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모든 분야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국민이 세금으로 보조하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각 분야의 경쟁을 저하시키는데 바로 기업 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님 그리고 좌승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위하여 종합 상사 체제를 필두로 시작한 재벌 그룹의 형성은 불가피했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몇몇 모범적인 그룹이 있기는 하나 재벌 경영이 3세 이후로 넘어오면서 창업 세대와 다른 행태가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와 성장 환경은 다르지만 법인 자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와 달리 가족이 경영권을 대를 이어 세습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하나로 되면서 생기는 문제와 또 여전히 확실한 책임 경영 체제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이익을 대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선을 향하여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이념을 앞세운 나머지 교각사루, 소뿔을 자르려다가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임 경영 체제가 갖는 이익은 확실히 지키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는 개혁이 착실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